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영상을 봐가지고 그냥 이게 뭐 오랜만이다 그런 느낌이 없을 텐데 선생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교생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제 선생님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 과제도 선생님이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자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대단원이 끝이 났어요.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도 좋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우리 헌법과 국가기관 대단원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번 대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제 입법부는 무엇을 했는지 행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다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각 국가기관 간에 이런 권력 분립이 어떻게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그리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그리고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들을 이렇게 각 국가기관 간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5월 20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같았었으면 그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이미 학교에서 만나게 됐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일단은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들 그때까지 우리 다음 주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 만약 밖에 나가게 된다면 마스크 각 잘 쓰고 손 잘 씻고 막 이러고 뭐 만진 걸로만 눈 비비지 말고 그러니까 각자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없는 깨끗한 봉희중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제 뭐 만에 하나 걸려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의료진들한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항상 여러분들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인터넷 강의를 그 7교시 수업을 어떻게 하루 동안 다 듣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들 수업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어떤 부분부터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우리는 교과서 여러분들 42쪽 피고 있죠? 42쪽 대단원 마무리 한눈에 정리하기 그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입법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입법부가 무엇이다? 입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입법이 어떤 작용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집에서 이제 짜파게티나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선생님한테 그려지는데 왜냐면은 선생님이 그 여러분한테 덕분에 챌린지 그 과제를 내줬잖아요. 근데 물론 친구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 선생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걔가 아무튼 너야 아무튼 걔가 덕분에 챌린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짜파게티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수업이 여러분한테는 짜파게티 간식거리구나.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 아무튼 입법이란 우리 국가에서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의 권리나 자유 같은 것을 침해할 수 있을까요? 막 여러분들한테 가다가 잠시만요 당신 세금 이거 한 50만 원 내야 되겠어? 하면서 세금 막 이렇게 걷어가고 뭔가 잘못했는데? 따라와봐 너 잠깐 감옥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죠. 우리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입법이란 결국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이런 법을 만들고 세우는 것과 관련된 국가 작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기관을 국회라고 부르는데 이제 입법부는 이 입법이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은
자, 법을 만들고 이제 우리 국가의 주요 의사 그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이다까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 위상,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국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국민들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의 단계 중 법률을 만들다고 했는데 뭐 국민의 대표 기관 그리고 입법을 수행하는 입법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또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또는 사법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는 잠깐 스탑, 너네 이거 좀 선 넘는 것 같아, 선 넘었어, 큰일 날래, 혼날래 이러면서 자, 바로 이제 국가 권력을 견제하거나 이 권력이 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견제 또는 감시 기관이다 까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견제하고 어떤 식으로 감시하는지는 우리 국회 권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국회 누가 있죠? 국회에 가면 뭐가 있을까? 막 해치상 막 그런 게 있나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옛날에 학생 때는 국회 그 동그란 뚜껑 열리면 막 태권브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옛날 드립이죠? 네, 아무튼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둔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죠. 자, 보통은 선생님과 저번에 이야기했을 텐데 이 국회의원들의 종류도 두 가지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춘천 또는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강원도 원주, 홍천, 뭐 충북 제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는 이제 지역구 주민들이 당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정당에 대해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퍼센트의 득표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석이 배분이 되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고,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느냐, 국민들이 이 정당한테 뭐 50%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있다,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만큼 이 정당이 배출을 하는 거죠. 자, 모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대단한 마무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본 수업은 선생님의 유튜브 온라인 클래스 치면 거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조직으로 또 국회의원 말고 무엇이 있느냐? 상임위원회. 이 상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분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분야, 뭐 국방 또는 이제 치안, 아니면 뭐 보건복지, 아니면 교육,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소관,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안건, 법률안, 아니면 국민이 올린 청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법률안이나 안건이나 약간 이제 주요한 세목들, 약간 주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은 우리 국회 본회의로 이송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본회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양한 안건이나 법률안, 청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자, 여러분 이거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한 의원 중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의결이 된다까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또 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인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장은 1명, 그리고 국회 부의장은 2명의 의원을 이렇게 선출합니다. 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냥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가 이거 대표할까요? 자, 손 한번 들어봐.
예. 뭐 실제로 그렇게 뽑진 않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 역시 두고 있다까지 해서 국회의 주요 조직, 국회의원, 국회의장, 부의장, 위원회, 본회의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회 위상과 조직 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국회 파워, 힘,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국회의 권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한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권한은 무엇이냐? 자,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아, 네, 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현타 오네. 네. 자,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담겨 중 법률을 제정하는, 네,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 제정. 또는 법률 중에 어떤 걸 고칠 필요가 있다. 뭐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 국민적 요구가 있거나 그러면 법률을 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뭐 우리 입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자, 국회의 첫 번째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권한으로는 자, 우리 나라 살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요 돈, 네, 머니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국회는 재정에 관한 권한도 행사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에 관한 권한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 자, 행정부에서 1년 동안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냅니다. 자,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는 이 예산안이 적절한지 너네 이거 좀 수상한데? 뭐 어디 너네 삥땅 치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가 심의하고 이 예산안을 심의해본 결과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매년 여러분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다 이런 뉴스 가끔씩 봤을 텐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좀 마찰이 생겼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은 그 예산안 확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국가가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바르게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썼으면 어떡해.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인데. 그래서 이제 국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국민들의 세금이 얼마가 쓰였고 세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국가의 세입 세출을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국가의 세입 세출을 감사원에서 결산을 내면은 이제 국회는 그 감사원에서 낸 세입 세출의 결산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산 심사권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 중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항상 낼 텐데 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이제 정부는 무조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또는 조세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권,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여기 국회 위상 중에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국정 또는 선생님은 국정 견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부에서 한 국정 전반이 행정부에서 국정 전반을 잘 운영을 했는지 이제 감사를 들어갑니다. 감사. 그래서 국정감사권이 있고 그리고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뭐 특정한 사안이 터졌을 때 이번에 우리 뭐 없던 일로 됐지만 그 야당에서 우리 그 의원 있잖아요. 그 위안부 관련한 의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 국정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를 하는 국정조사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 대통령
2017년 선생님 과제 봤는데 탄핵 심판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헌재소장, 대법원장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의결을 받은 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그 자는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봤죠? 피청구인 누구를 파면한다 라는 그런 것처럼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무엇이 있느냐? 이제 국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좀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 국가기관을 대통령이 구성할 때 국회는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싶을 때는 잠깐 스탑, 우리 국회에서 한번 이 사람 인사청문회 해보고 청문회로 이제 한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보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님은 이제 그때부터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국회가 이제 고위공무원 국가기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도 행사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간단하게 국회 위상, 조직,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 행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부의 조직과 행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상태가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영상은 오후에 찍는 영상이기 때문이죠. 아까 찍었던 입법부까지 선생님이 오전에 찍었는데, 선생님도 밥은 먹고 해야 되니까, 자, 오후에 이 행정부와 대통령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운동했어요, 운동.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아무튼, 자, 그럼 지금 우리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부 할 때 이 행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겠지. 자, 행정. 자, 입법이 법을 만들었다. 입법이 이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국가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했다. 그럼 행정은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거나. 글씨 너무 안 돼. 이거 보지 마세요. 글씨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못 쓰겠다. 자, 이제 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 작용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부는 무엇이다? 이러한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잘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복지, 아니면 환경오염,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가, 행정부가 개인의 일상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행정국가화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 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알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부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행정부의 우두머리. 이번에는 그 표현 안 썼어요. 자, 행정부의 우두머리, 행정부의 일장 누구죠?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행정부의 수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의 중요한 결정, 어떤 최고의 정책,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권 발현되는 예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행정각부를 좀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죠. 예전에 이낙연 국무총리였다가 지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TV에서 자주 봤을 겁니다. 이 노란색 옷 입은 이렇게 마스크 쓰신 남성분. 좋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이제 국무총리 다음으로 행정각부가 있는데, 우리 행정,
나란 일을 할 때 하나의 부서가 모든 일을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일이 존재합니다. 뭐 국방도 신경 써야 돼, 통일 문제도 해결해야 돼, 외교 문제도 신경 써야 돼, 교육 문제도 해결해야 돼, 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돼.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행정각부의 각각의 부서다라고 해서 행정각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럼 이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제 행정각부는 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무, 자신들 부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부, 그쵸? 이번에 등교 개학, 네,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무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죠. 하지만 자,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올해의 여성으로도 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료진들도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외에도 이제 국방부, 아니면 이제 농림축산부, 외교부, 통일부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각부에서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행정각부회장이 국무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이 행정각부의 장을 포괄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지금 이 수업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본 수업 때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걸 뭐 당연히 회의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조약이더라도 무효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국무회의가 우리나라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을 비롯한 다양한 각종이래요. 물건이 아닌데 다양한 국무위원들이 이 국무회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감사원. 이 감사원의 장, 감사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감사원은 무엇을 하느냐?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감사원 뭐 어떤 법률이 정한 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회계에 관한 감사, 회계감사,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장부는 잘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직무에 관한 감찰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예산안을 결산하고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 세출을 결산을 한다까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제 세입 세출의 결산을 감사원에서 담당한다. 자, 잘 따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대통령, 여기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여러 번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없죠. 이제 5년 단임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정부에서 견안을 발의할 때 이제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 조항만 뜯어봐도 대통령의 어떤 중임 제한이나 임기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안은 그 당해 연도에 대통령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봉희중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우리나라가 왜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역사죠.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뜯어보면 알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과거에 군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이전에 이승만도 있죠. 네,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독재, 국민들의 참정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단임제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고, 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부 수반. 이제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구성하죠. 헌법재판소장 또는 대법원장, 이러한 다양한 어떤 국가기관, 감사원장 등을 임명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외교사절, 어떤 외국의 외교사절을 신임, 이렇게 접수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관을 다른 나라로 파견하는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국가 원수로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을 할 때에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국방, 통일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그 내용을 붙일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또는 이제 행정각부의 장, 다양한 공무원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황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 명령의 일종인 대통령령을 바람으로써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과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언제나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개학 후에, 등교 후에 나눠줄 프린트, 유인물을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과 국가기관, 마지막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사법이 어떤 자금인지, 이 사법이 무슨 뜻일까? 사법하는데 사법이요? 이러지 말고 좀 풀어서 한번 우리 말을 길게 해보자고. 제발 말을 해봐. 미안합니다. 제가 얼굴도 못 봤는데. 자, 아무튼 이 사법이란 것은, 자,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해. 그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추상적인 법, 그러니까 사람을 폭행한 자, 아니면 사람을 살해한 자, 아니면 물건을 절취한 자, 이런 것들 있잖아. 미안, 너무 좀 난폭한 얘기만 했는데, 네, 이러한 내용들, 구체적인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적용하고, 이거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우린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법부는 당연히 무엇일까? 이러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일단은 선생님이 법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법부의 역할은 사람들,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아무튼 군대 있을 때 말투를 쓸 뻔했는데, 네, 그러한 불순한 분자들, 반동 분자들, 아무튼 그렇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처벌을 가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사법부. 자, 여러분,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독립돼 있지 않고 그냥 아무나 판단해.
여기 잘못해서 마녀사냥, 막 중대지대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또는 아니면 아트박스 사정이 나오고, 나 여기 아트박스 사정인데 너 좀 맞자 이러면서 딱 때려버리고, 네, 그런 문제들 생기는 거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재판관이 뒷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죄가 없는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돼야 되는 거 엄청나게 굉장히 몹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법 조항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지엄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법부의 독립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법관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신분이나 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라고 또 법률의 규정에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법부는 최대한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법부 농단 많이 들어봤나요?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결국 우리 위안부 판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이제 사법부 간에 어떠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게 우리 상고법원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대신 너네 이거 판결 좀 그렇게 내려봐. 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한창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야 돈 없는 사람들도 또는 다른 사람들, 이제 힘없는 사람들도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처럼 우리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홍보대사 해도 되겠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선생님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법원이 어떤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지, 법원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법원의 조직. 우선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각급 법원이 존재하는데, 보통 여기 그때 선생님이 판서를 했었죠, 필기를. 자, 고등법원, 그리고 특허법원. 이 특허법원은 예외적으로 우리는 보통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2심에 걸쳐서 사건이 끝나는 그러한 법원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은 3심, 이제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급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1심 사건에서 그 결말이 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판결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불복해서 제2심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소이다. 그리고 제2심 판결도 받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한가? 이래서 제2심에 이제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이거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상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고의 상과 항소의 소자를 합쳐서 이 둘을 상소를 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약간 설민석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네, 아무튼 자, 그래도 법원의 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자, 대법원의 우두머리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어떻게 임명이 되는가 하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에 있는 법관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법관들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래. 네,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법원의 기능. 법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옆집 순이가, 앞집에 있는 똥이에, 그 치킨이래. 그 이렇게 수탉을 잡아가지고, 백숙을 해먹었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 좀 판결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키우는 내 반려닭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을 내려서, 순이, 너 지금 똥이한테, 손해배상을 해줘라. 잘못했다. 벌금. 이런 식으로. 네, 재판을 통해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죄받을 사람이 무죄를 받고 무죄받을 사람이 유죄를 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제청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이건 역시 법원의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어떤 행정부에서 발한 명령이나 아니면 규칙 또는 행정부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경우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가진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선생님과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 그때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권은희 교생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교생 선생님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과연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어그로 좀 끌어봤어요. 네, 선생님이 아무튼 헌법재판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 수호 기관인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이 어떤 법률이나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해주는 기관 바로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수호 기관인과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법률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합헌으로 처리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직무 수행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이들을 그 공직에서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도 수행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권한 누구한테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주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시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당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정당 해산 심판도 수행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또는 국민의 위헌법률 심판이 대법원에서 국민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국민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는 헌법소원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첫 번째로 이제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약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해달라.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당했을 때 그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헌법이 위반되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과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에 간단하게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지 알아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좀만 더 화이팅 하자고. 자, 봉희중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41쪽을 보면 되는데, 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에도 이거 2단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자, 국가기관 간의 권력 분립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이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가기관들은 이러한 견제 수단들을 둠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자, 첫 번째 국정감사, 그리고 조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기도 하고,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구하는 탄핵소추권 또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 역시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럼 행정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우리 행정부 선수 입법부한테 어떤 펀치를 날리나요? 자, 유치해. 자, 아무튼 자, 행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래서 잠시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말하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결을 한번 보자면은, 자, 입법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바로 역시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니까 탄핵소추. 그리고 이 행정부가 대법관,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그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법부를 나름 견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명을 누굴 동의하느냐? 여기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법부는 국회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바로 이 재판을 할 때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행정부와 사법부. 자, 행정부에서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자, 우리 대법원장 누가 임명하죠? 네, 바로 대통령. 자, 대법관 누가 임명하죠? 바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법부는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바로 어떤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각 국가기관 간의 견제 수단까지 알아보았고, 이렇게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고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남용, 권력 행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나요? 네, 훌륭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경제생활과 선택단원을 하게 될 텐데, 어쩌면 대다수의 반에선 이 영상이 선생님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봉유중학교 학생 모두들 그때까지 마스크 잘 쓰고 조금 최대한 각자 위생관리 잘 신경 쓰면서 우리 건강하고 활기차게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다른 사람들, 국민과 이제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가끔 이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반갑다고. 만약에 선생님인 것 같다,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하면 일단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선생님이도 나도 느낌이 딱 오거든. 지금 길거리에서 나랑 눈 마주칠 만한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다음에 봅시다.